제가 이렇게 지난 한 2, 3년 심심치 않게 불려옵니다. 무슨 인연으로 이렇게 자꾸 끌려오는지 모르지만 오늘은 또 특별한 인연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 중에 세대 갈등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이 됐는지,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는 제가 5060을 전부 끌고 2030 앞에 무릎을 꿇리는 일을 알았습니다. 오늘 그런 얘기를 한번 여러분에게 드리고, 그러면서 한번 당부의 말씀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오랫동안 전 이게 궁금했습니다. 왜 이전 세대는 다음 세대를 늘 못마땅해 할까?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이 지금 여러분 못마땅해 하잖아요. 야, 너 제 생각이 있는 거냐, 너? 왜 제게 헝그리 정신도 없고 말이야. 아이고, 세상 물정 모르고 무서운 줄 모르고. 근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 지금쯤 인류는 멸망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세대가 거듭해 왔는데 다음 세대가 이전 세대가 걱정해야 될 정도로 나쁜 거면 계속 나빠져서 책임주면 망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세대를 거듭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잖아요. 저는 이전 세대가 다음 세대를 걱정하고 나무라고 못마땅해 하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제 논리에 의하면 거짓 진술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늘 우리가 조금씩 나아졌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어느 날 한 3년, 4년 전에 제 마음속에서 정리를 하고 나니까 요즘 솔직하게 제가 고백을 하면, 제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자대학 교수잖아요. 살기가 요즘 참 힘듭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여러분이 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이렇게 남자 교수가 여자 대학에서 학생을 자꾸 이렇게 끌어안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자제하느라고 굉장히 고민하고요. 제 생각에 저는 어느 정도 제 마음속에서는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만들어갈 세상이 우리 세대가 만든 세상보다 반드시 더 아름다워질 거다. 이건 참 스테이트먼트가 된다. 절대로 나빠질 리가 없다고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왜? 인류의 역사가 그걸 쭉 증명해 왔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여러분을 공감의 세대라고 한번 규정을 해봤어요. 그런 이유가 뭔가, 여러분이 안 믿으시겠지만 저희 세대도 봉사활동합니다. 지 앞가림도 못하는 주제에 남 돕겠다고 달려가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석훈 박사한테는 88만 원 세대니 어쩌니 야단 먹어가면서도 짓거도 없는 주제에 남 돕겠다고 뛰어가는 여러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희 세대도 그렇고 제 부모 세대는 이른바 제가 정의한다 그러면 보릿고개 세대입니다. 실제로 굶어본 사람들이고요. 저는 굶어본 분들의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마치 내가 굶은 것 같은 착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제 아버지는 저한테 늘 하시던 말씀이, 아버지는 사과 괴짝을 엎어놓고 공부를 했다. 이 사과 괴짝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저희 세대까지는 어떻게 살아야 했느냐 하면, 눈앞에 뭐가 보이면 일단 내가 거머쥐어야 합니다. 그걸 내가 쥐지 않으면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 쥐입니다. 어느 날 내가 너무 많이 쥐었나? 이제 조금 꺼내놓을까 말까 이걸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관찰한 여러분은 쥐기 전에 나눌 줄 알더라고요.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저한테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그 많은 성현들이, 그 많은 우리의 지도자들이 한결같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남을 배려하라, 남과 함께 가자. 왜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지도자들의 입에서, 성현들의 입에서, 사상가들의 입에서 나와야 합니까? 그 얘기는 아마도 바로 그게 우리 인류가 성취해야 될 가장 높은 덕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순간 제가 혹시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사회의 주인이 되면 2030이 5060이 되면 이 사회가 바뀌는 건 아닐까? 이 사회의 개인의 법칙이 달라지는 건 아닐까? 그동안은 그냥 그저 남이 갖기 전에 먼저 거머쥐었다가 조금씩 내놓을까 말까를 고민하고 살던 그런 세상이 아니라 여러분은 나눌 줄 아는 사람들이니까 혹시 게임의 룰이 바뀌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나니까 저는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갖고 삽니다. 여러분이 만들어줄 세상이 엄청나게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전 1월 1일 조선일보에 그렇게 여러분의 학생회장님이, 전 학생회장님이 5060에 대해서 한달 같은 비판의 나를 키웠기에 저는 그냥 뭐 별 얘기도 안 했습니다. 우리랑 5060이랑 뭐 이렇게 날 세울 거 아무것도 없다. 5060은 그냥 치워버려라. 우리는 아무 의미도 없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상을 그냥 과감히 만들어달라. 그러면 내가 5060 전부 설득해서 여러분 뒤에 줄 서겠다. 우린 의미도 없다. 여러분이 그냥 세상을 만들어가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엄청난 아부를 제가 했거든요.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저는 마음이 너무너무 편합니다. 그리고 굉장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시리라고 믿고, 제가 인문사회학을 하는 사람이면 전 가끔 인문사회학 하시는 분들이 부러워요. 전 요쯤에서 강의 끝내고 집에 가도 되잖아요. 제가 감동 드렸잖아요. 그럼 가도 돼요. 근데 이놈의 자연과학 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고 나면 밤에 잠이 잘 안 옵니다. 뭔가 제가 한 말에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그 증거를 좀 대겠습니다. 저는 증거를 나가수에서 찾았습니다. 이것은 뭐 TV 프로그램에서 증거 찾고 그런가. 제가 아마 머리털 나고 한 회도 빠지지 않고 다 본 최초의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 적어놓고 가서 아주 TV 앞에 앉아서 봤는데, 왜 봤느냐, 저 기가 막힌 가수들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열창을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고요. 저게 제가 연구하는 진화의 진면목을 보여주더라고요. 자, 뭐 저만 본 거 아닐 테니까, 적어도 뭐 여러분도 몇 번은 보셨을 테니까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이 네 가수의 공통점이 뭡니까? 중도 탈락한 사람이죠. 명예 졸업 못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야, 알고 보니까 이것들은 실력도 없는 것들이 그동안 지가 가수라고 막 돈을 먹고 살았는데, 야, 저 아주 그냥 더러운 놈들,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여전히 이들을 사랑합니다. 그죠? 이들이 떨어진 이유는, 이들이 중도 탈락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요, 명예 졸업한 가수보다 모자라서가 아니라 나가수라는 게임의 법칙에 적응하지 못했던 것뿐입니다. 나가수 게임의 법칙이 어땠어요? 7명의 가수가 부르고 난 다음에 한 명의 가수를 써내는 거였잖아요. 이소라처럼 크게 끼고 불렀던 가수는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불렀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김경호처럼 헤드뱅잉 하면서 악을 쓴 가수가 머리에 두들긴 게 많아서 기억이 나서 쓰는 겁니다. 예, 뭐 저 김경호도 좋아합니다. 전부 발라드 가수들이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기 시작했어요? 보셨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저 사람들도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악을 쓰는 거와 점수가 정비례 하기 시작해갖고 발라드 가수든 락 가수든 뭐 상관없이 다 악 쓰기 시작한 겁니다. 게임의 법칙이 어떻느냐 하는 것이 그냥 문제였던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예, 저는 이번에 이 친구한테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제 아들이 사실은 음악을 좋아하고 음악을 뭐 만들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 친구가 가끔 저한테 귀에다가 꼽아줬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아빠, 바비킴인데 한번 들어봐.
근데 제가 한 뭐 15초 뭐 이렇게 뭐 오래 듣는 거 아니잖아요. 잠깐 이렇게 듣는데 무슨 노래가 메갈이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뽑아주면서 야 가수가 조용필 정도 돼야지. 그런데 이번에는 이 나가수 일을 보면서 저 가수가 부르는 걸 제가 다 들었어야 되잖아요. 기가 막히더군요. 그 목소리가. 저는 이렇게 표현하려합니다. 바비킴의 목소리는 한음 안에 그냥 키로 애락이 다 한꺼번에 담겨 나오는 것 같아요. 기가 막히게 복합적인 어떤 저는 완전히 그냥 뭐 매료됐습니다. 근데 이런 몰지각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저 가수를 중간에 떨어뜨리네. 이야, 진짜 안 보려고 그랬어요. 그 순간부터. 자, 다윈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더라. 6,500만 년 전에 그 거대한 공룡들이 우리 포유류보다 약해서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거대한 운석이 지구를 강타하는 바람에 그걸로 인해서 기후변화가 일어나는데 비늘만 가졌던 그 파충류 비슷하게 생겼던 공룡들은 기후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라졌고, 그때 털 달린 쥐새끼 같은 작은 동물들이 태어나면서 그들이 살아난 겁니다. 우리는 그들의 후손일 뿐입니다. 포유류가 공룡보다 더 강해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 그냥 운 좋아서 적응해서 살아남은 겁니다. 제 안 사람은 클래식 음악 가르치는 사람인데요. 또 이 친구한테 뿅 가가지고요. 요즘 뭐 수업 시간에 뭐 난리랍니다. 모차르트 틀어줬다가 김범수 틀어줬다 뭐 이래가지고 학생들이 야, 이 무슨 수업이 이러냐. 저 친구야말로 나가수라는 프로그램이 없었더라면 영원히 얼굴 없는 가수로 그냥 끝날 뻔했는데, 나가수라는 빙하기 때문에 득세한 포유입니다. 그냥 환경이 바뀌는 바람에 갑자기 득세한, 기가 막히게 적응을 잘한 그런 가수인 거죠. 네, 결국은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이게 지금 뭐 혹시 수학 전공하시는 분 있으면 저를 용서하십시오. 이건 뭐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고요. 서양에서 주어진 얘기인데 수학자의 얘기랍니다. 저 수학자가 자기 친구랑 산에 하이킹을 갔다가 곰을 만나서 지금 도망가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곰이 느려 터진 동물인 줄 알지만 곰이 속력이 붙으면 사람보다 훨씬 빠릅니다. 도망가다 말고 이 수학자가 신발끈을 다시 고쳐내더라는 거죠. 그래서 친구가 이렇게 크다가 보더니 뭐하나 자네, 우리 그래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우리가 어떻게 곰보다 빨리 달리겠냐. 우린 이제 다 끝장이야. 그런데 이 수학자가 자기 친구를 올려다보고 하는 말이 난 지금 곰보다 빨리 달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너보다 빨리 달리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예. 그 수학자가 자기 친구보다 한 발짝만 앞서가면 곰이 자기 친구를 씹어먹는 동안 자기도 뭐 이쯤 되면 친구도 아니지만 진화는 이런 겁니다. 나가수 프로그램의 룰이 만약에 7명의 가수가 부르고 난 다음에 1명만 살아남고 6명이 탈락한다라고 룰을 정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훈훈한 프로그램이 됐을까요? 1명 떨어지면 다 가서 끌어안고 마치 자기가 떨어진 것 같은 아픔을 공유하더라고요. 어떤 뭐 여가수는 눈물도 흘리더라고요. 그렇게 슬프면 자기가 떨어져주지. 바비킴 떨어졌을 때 제가 그래서 막 억울해가지고 씩씩거리고 그랬는데, 만약 1명만 살아남는 룰로 만들었으면 별짓 다 했을 거예요. 기타줄 미리 끊어놓고 코드 뽑고 저 관중석에 나가서 갑자기 이상한 소리 질러갖고 하고 뭐 별짓이 다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룰이 아니었잖아요. 7명 중에 1명만 떨어진다고 하니까 설마 내가 떨어지랴. 남이 떨어지는 것도 내 아픔처럼 느끼는 겁니다. 어쩌면 세상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나가서 맨 마지막 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은 아무도 안 떨어집니다. 무슨 소리야? 마지막 회에 걸럼요. 그러고 넘어가요. 저는 그 얘기를 어떻게 들었나? 세상이 풍요로워서 아무도 멸종하지 않습니다로 들었습니다. 제가 생물학자이기 때문에. 예, 다 떨어지고 하나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내 남보다
그저 한 발짝만 앞서면 나는 어쩌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곰이 우리 둘을 다 잡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라는 건 어쩌면 풍요로우면 아무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멸종해야 된다 그러면 내 밑바닥에서 정말 운 나쁜 누군가가 떨어지는 거지 모두가 다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요즘 듣고 있으니까 고려대학은 학점 때문에 아주 고민이 많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다 칼 갖고 다닌다면서요. 친구가 저쪽만 보기만 하면 내 주변을 다 제거해야 내가 예의를 받으니까 다 죽이고 그러고 살고 계시죠? 아니잖아요. 우리 그 정도로 세상을 사는 건 아닙니다. 함께 갑니다. 하지만 우리들 중에 누군가는 A를 받고 누구는 C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뭔가의 경쟁을 하는 거지 그냥 매일같이 저놈을 죽여야 내가 살아남는다. 그렇게 사는 건 아니더라는 겁니다. 자, 제가 작년에 다윈 지능이라는 책을 내면서 감히 다윈 선생님한테 무슨 말, 저 표현을 쓰면 지적질을 제가 한번 해봤는데요. 제가 그런 짓을 좀 많이 하고 살거든요. 제가 신문에 글을 쓰면서 참 많이 하는 게 어느 날 어느 시민단체 대표가 우리가 요즘 하는 일이 그저 매일같이 지적질하고 다녀요. 근데 그 표현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동안 참 많이 한 짓이 신문에 글을 쓰면서 지적질을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피켓 들고 지적질하지는 않았지만 글로 실적으로 지적질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다윈의 진화론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말이 적자생존이잖아요. 그 적자생존을 영어로는 Survival of the Fittest라고 합니다. 최상급을 썼어요. 정확한 번역은 최적자 생존이 되게 되죠. 최적자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멸종해라, 그런 뜻입니다. 이건 다윈이 만든 말이 아닙니다. 다윈의 이론을 세상에 알리는데 적극적이었던 퍼벌 스펜서가 만들어서 쓰던 표현을 다윈이 듣다가 보니까 그거 괜찮다. 그래서 다윈 선생님도 갖다 쓰신 겁니다. 저는 다윈 선생님이 큰 실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가져다 쓰실 때 최상급을 비교급으로 바꾸고 쓰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Survival of the Fittera고만 했더라도 다윈의 이론을 잘 설명한 겁니다. 다윈의 이론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상대성 이론입니다. 예, 남보다 내 친구보다 내가 한 발짝만 앞서 가면 되는 겁니다. 내 친구보다 10초를 빨리 달려서 우사인 볼트가 돼야만 내가 살아남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 옆에 같이 뛰는 사람들 중에 내가 꼴찌만 아니면 어쩌면 난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다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게 진화일 텐데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다윈 선생님을 좀 오해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윈이 경쟁을 강조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 경쟁은 불가피합니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자원을 원하는 존재는 많으니까 경쟁 안 할 수 없죠. 뭐 여러분도 늘 경쟁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상대평가라는 게 없고 절대평가할 수 있어서 그냥 제가 오늘 이렇게 강의 한 번 하고 학점 준다 다 A 줘버리고 저도 마음 편하고 얼마나 좋아요. 세상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경쟁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경쟁이 다윈 선생님이 그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무조건 피를 흘리면서 상대를 다 제거해야만 이긴다 라고 설명하지 않았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자연계에서 가장 성공한 케이스들을 한번 둘러보면요, 그 중에 가장 화려한 성공 케이스가 이겁니다. 무게로 가장 성공한,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생물 집단이 식물입니다. 고래가 아니고요, 코끼리가 아니고요, 식물입니다. 꽃을 피우는 식물. 숫자로 가장 성공한 집단이 곤충입니다. 이 둘이 서로 보기만 하면 목을 치면서 살았나? 그게 아닙니다. 꽃가루 바지라는 공생계약을 통해서 함께 성공한 겁니다. 바로 이런 기가 막힌 예가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 어쩌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생물학자로서 지금 이 순간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을 다 들여다보면 어느 생물이든 반드시 짝이 있습니다. 반드시 공생 파트너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생물 중에 99%가 멸종했는데 그들은 아마도 그들의 대부분은 짝이 없었던 친구들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짝을 공생하는 자가 공생하지 않는 자들을 물리치고 살아남은 게 어쩌면 지구의 생명의 역사일 거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자, 경제학자들은 요즘 이런 실험합니다. 얼티메이tum 게임이라는 걸 하죠. 최후 통첩 게임이다. 이를테면 이렇게 하는 거죠. 100불을 가지고 한 사람에게 주면서 옆에 사람하고 나눠 가져라. 근데 옆에 사람이 자기 배당에 불만을 가지고 거부하면 둘 다 아무것도 못 받다. 내가 도로 100불을 회수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줘야 되는 거죠. 자, 경제학이라는 학문은 인간이, 경제의 주체인 인간이 완벽하게 합리적이다는 전제하에 하는 학문입니다. 여러분이 완벽하게 합리적이면 이 게임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받는 쪽이면 일부를 주더라도 받아야 합니다. 기분은 무지하게 나쁘지만, 야, 이 자식 봐라, 지가 99불 갖고 날 일부를 주네. 안 받으면 저는 아무것도 못 건지는 거죠. 받으면 일부리라도 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의 주체인 인간이 합리적이려면 감정 따위는 집어쳐야 되는 겁니다. 받아야 되는데 전 세계 모든 문화권에서 실험한 결과 일부를 줘서 받는 문화권은 없어요. 물론 자기가 30 가지고 70 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50대 50으로 나누는 나라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대충 평균 한 30불 정도 준다는 겁니다. 다 주기는 싫고 더 주기는 싫고 똑같이 주기도 싫고 그냥 한 3분의 1 정도는 줄까? 그런 마음이 혹시 우리 인간에게는 있는 거 아닐까?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사이에 이런 뭔가 묘한 공유하려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저희 이제 생물학자들은 혹시 인간 본성에 이런 정도의 나눔, 본성이 있는 건 아닐까 뒤져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해 전부터, 지금부터 거의 정확하게 10년 전이네요. 우리 인간의 학명을 호모 사피엔스에서 호모 심비우스로 바꾸자, 이런 허황된 주장을 했었습니다. 제가 떠든다고 생물학계가 바꿔주지는 않습니다. 참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했느냐 하면, 인류의 역사를 놓고 보면 우리가 손을 사용해서 도구를 만들어 썼다 그래서 호모 하빌리스가 탄생했었고요. 두 발로 일어섰다 호모 에렉투스가 있었고, 이렇게 가다가 그리 머지않은 옛날 네안데르탈인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친구들 다 없애버리고 홀로 살아남았습니다. 자연계의 생물 중에서 우리만큼 배타적인 생물 없습니다. 우리랑 조금이라도 비슷하게 생긴 놈들 함께 있는 꼬락서니를 못 봐줍니다. 우리 다 없애버리고 혼자 탁 남아가지고 드디어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호모 사피엔스다, 현명한 인간이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도구 사용했다, 두 발로 섰다, 이런 정도 부르다가 이제 우리가 우리를 현명한 인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현명하십니까? 자연계에서 가장 기가 막힌 머리를, 두뇌를 가진 건 저도 인정합니다. 인간의 두뇌보다 더 훌륭한 두뇌를 가진 동물은 아직까지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헛똑똑한 동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현명했으면 우리가 들이마셔야 되는 공기를 이렇게 나쁘게 만들어 놓고 살았어야 되는 겁니까? 물을 그냥 개울에서 이렇게 떠마시던 옛날, 그 옛날 다 잊어버리고 지금은 병에다가, 그것도 또 수돗물 틀면 나오는 물을 이제는 사서 먹어야 되는, 대단히 현명하시네요. 서울시에서 나오는 아리수가 지금 여러분이 마시고 있는 물병에 든 물보다 더 깨끗합니다. 그런데 돈을 주고 구정물을 또 페트병에다가 담아가지고 지금 사서 드시고 계세요. 그리고선 그 페트병 또 버려가지고 또 환경오염하고 계시고, 참으로 현명하십니다. 전 동의 못합니다. 절대로 우린 현명한 인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현명한 척하고 자화자찬하지 말고 정말 이 지구에서 오래 살아남으려면 이제 공생의 지혜를 터득해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호모 심비우스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지금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를 끝내면 그냥 여러분 보고 어쩌면 그저 무조건 양보하라는 얘기하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남과 협동하지 않아 뭐하라 뭐 그러면 맨날 남만 도우고 난 돕고 나는 뭐하나 그건 아마 안 될 겁니다. 뭐 여러분이 테레사 수녀가 아닌 다음에요, 여러분이 김수환 추기경이 아닌 다음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남을 도우려면, 남과 함께 살려면 저는 최소한 남에게 짐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남을 도우려면 내가 일단 올바로 서야 되는 거죠. 예, 지금 참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하고 있는 이런 분들 보면 다 저분들이 스스로 자기 앞가림을 확실하게 한 분들입니다. 예, 아까 제가 여러분한테 좀 불편하게 얘기했습니다. 지 앞가림도 못하는 주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을 도우려고 하는 그게 너무너무 아름답다라는 얘기를 해놓고 저걸 살짝 뒤집자는 얘기입니다. 그걸 위해서라도 남을 도우면서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추스려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자기 스스로 우선 바로 서야 될 거다. 그런 차원에서 저 몇 가지 이제 당부 말씀드리고 드리는 이걸 제 강의의 뒷부분으로 삼으렵니다. 저는 요즘 우리나라 차들을 보면 아주 뿌듯합니다. 참 뭐 디자인도 좋고 성능도 뭐 세계적인 그 자동차 평가 이런 데서 아주 잘 받고 있잖아요. 자동차를 잘 만들어 봐라 하는 숙제가 내려오면 우리 이제 제법 잘합니다. 이제 어디든 내놓고 한번 경쟁해 볼 만한 그런 제품을 만들 줄 압니다. 반도체 잘 만들어 봐라, 배 잘 만들어 봐라, TV 잘 만들어 봐라. 우리 지금 전 세계에서 거의 제일 잘 만듭니다. 그러나 이게 여전히 제 생각에는 숙제입니다. 남이 하라는 일을 우리가 할 뿐이죠. 저는 우리가 숙제는 제법 잘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출제를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출제와 숙제는 정반대죠. 대한민국이 출제하고 전 세계로 하여금 숙제를 하게끔 하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생각이 안 납니다. 자, 저 양반 이제 뭐 슬슬 우리 기억에서 사라지기 시작하는데, 스티브 잡스 살아생전에 참 미운 짓도 참 많이 했어요. 또 뭐 제품 하나 나오면 그냥 팔지 꼭 그렇게 제품 설명회를 하고 팔았는 게 참 어떻게 생각하면 미운데, 저 양반이 출제를 하고 나야 우리 LG 삼성도 비스름한 기계 만들어 놓고 부시럭거립니다. 숙제하는 주제. 속도는 우리가 더 빠름하고요. 해상도는 우리가 보시면 더 설명. 그따위 소리를 맨날 부시럭거려봐야 뭐합니까? 우리는 여전히 숙제하는 나라입니다. 예, 숙제는 잘합니다. 갤럭시가 더 많이 판다면서요. 숙제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하는 거죠. 자, 스티브 잡스가 처음 아이폰을 출시할 때 했던 제품 설명입니다. 전화기 한 대 팔아먹으면서 실제로 저 무대 위에다가 저렇게 이정표까지 만들어 놓고 너스레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뭐 도대체 뭐 하는 짓인지. 테크놀로지, 과학기술이죠. 리버럴 아트, 인문학입니다. 아이폰을 턱 들고 한다는 얘기가 자기 아이폰은 인문학과 과학기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탄생했다는 겁니다. 듣다가 불화가 저 정도 되는 아니 무슨 과학기술의 산물로 태어난 조그만 기계 하나 들고 인문학이 어쩌고 저쩌고 이게 무슨 뭐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게 구라가 아니었습니다. 저 양반이 만들어낸 요 작은 과학기술의 산물로 태어난 요 작은 기계 안에 새로운 세상이 열렸잖아요. 이 안에 인문사회가 담겼습니다. 진짜로 저 양반이 얘기한 게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뭐 여러분 혹시 저한테 허락해 주시면 제가 내일부터 우리 연구진 데리고 와서 여러분을 한 달만 관찰해 보겠습니다. 눈 뜨고 있는 동안에 이 기계 밖에서 사는 시간하고 기계 안에 세상에 들어가서 사는 시간하고 얼마나 되나. 제가 생각할 때 이 방안에 아마 반 이상은 이 안에 기어 들어가서 사는 시간이 더 길걸요. 예, 우리 집도 뭐 요즘 저 웃깁니다. 우리 아들 뭐 미국 공부하다가 집에 오면 방에서 잘 나오지도 않고 그러는데 저희 한 사람 저 그냥
가서 또 방문 열고 뭐 하고 귀찮으니까 그냥 웃자 날리더라고요. 저녁 됐다 나오라고 막. 이게 같은 집에 사는데 이렇게 보고 소통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세상에서 소통하고 살잖아요. 정말 엄청나게 다른 세상이 된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티브 잡스한테 이렇게 열광하는 이유가 뭘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스티브 잡스가 이분들을 우리한테 연상시켜서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엔 이런 분들이 참 많았잖아요. 어느 한 분야에 매몰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를 섭렵하시던 분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 인류 사회에 저런 분들이 없어졌어요. 근대 역사에 저런 분들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스티브 잡스가 나타나서 저런 분들 흉내를 좀 내는 바람에 막 학문의 영역을 막 넘나드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그 양반한테 열광했던 것 같아요. 예, 왜 옛날엔 저런 분들이 많았는데 근대에 들어와서는 없어졌을까? 제 생각에 아주 간단한 이유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지식이 별로 대단하지 않아가지고요. 한 양반이 아무데나 돌아다니면서 막 파고 다녔고요. 조금만 파면 바닥 다 보였어요. 정약용 선생님이 금년이 251주년인데 정약용 선생님이 하신 일 중에 참 멋진 일 중에 하나가 정조임금님을 도와서 저 수원에 화성을 축조하신 거죠. 어느 날 정조임금님이 정약용 선생님 불러가지고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일종의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야, 우리도 신도시 하나 개발하자. 저쯤에다가 새로 개발해갖고 이제 뭐 해보시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정약용 선생님이 정조임금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 상간마가 대규모 토목 사업을 일으키시려고 그러시는군요. 그렇다면 제가 미국 MIT에 가서 토목공학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오겠나이다. 그리고 다녀오셨나요? 아니잖아요. 글 쓰시고 책 읽던 분이 그 다음날 갑자기 토목공학자 하신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게 하셨어요. 지금 251주년인 지금 정약용 선생님이 만일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고려대 토목공학과에 들어오셨다. 그분이 과연 살아남으실까? 제 생각에 여기 돌아오시는 순간, 여기를 보는 순간 다시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약용 선생님은 생신은 말할 것도 없고요. 꿈에서도 단 한 번도 이런 세상을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을 겁니다. 저분들이, 아까 그분들이 꿈속에서도 단 1초도 지금과 같은 세상은 상상도 못해본 세상입니다. 저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 19세기와 20세기 거쳤습니다. 과학의 발달, 덕택에 우리 인류가 지금 축적한 지식의 총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양반이 두세 분야를 완벽하게 통달한다? 불가능합니다. 더 이상 우리 시대에 다빈치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어마어마한 지식의 세계에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전략을 쓰는 겁니다. 좁고 깊게 파고 들어가는 전략입니다. 스페셜리제이션, 전문화, 전공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공 하나 하고 계시잖아요. 무지하게 부지런한 분, 부전공, 또 복수 전공 하시는 분은 아주 허덕허덕하고 사시잖아요. 불가능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우물 팔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우물을 파라는 얘기를 듣고 삽니다. 그런데 웬걸 21세기로 들어오더니 한우물만 파다가 수박 찬다는 얘기가 들리고 겁니다. 한우물만 파다가 이제는 문제를 풀어내기도 힘들어진 세상이 되었습니다. 가야금의 명인 황병기 선생님이 첼로하는 장한나한테 덕담을 하는 신문기사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한나야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는데 들어봤느냐 하시더라고요. 우물을 깊이 파려면 넓게 파라 하는 말이 있답니다. 사실 생각하면 무지하게 단순한 논리입니다. 뭘 파가지고 뭘 묻으려고 그러는데 속옷으로 이렇게 하고 뭐 어떻게 묻겠어요? 석유 시추하는가 아닌가 하면은 어쨌든 저걸 묻으려면 저거보다 넓게 파야 저걸 묻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넓게 시작해야 그래도 깊게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단순한 논리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런데 한번 해보시라고요. 지금 이 순간 이 어마어마한 지식의 세계에서 한번 혼자서 넓게 파십시오. 전 학문 분야에 걸쳐서 한번 파기 시작해보시죠. 평생을 노력한들 파기는 그러면 표면도 한번 다 못 긁어보시고 운명하실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 생각에는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개념이 제가 한 8년 전 우리 사회에 화두로 던진 홍석입니다. 이제 더 이상 홍석을 한 개인이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예전엔 연암 박지원 선생님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했습니다. 홍석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그러다가 제가 비빔밥 얘기를 좀 종종 했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하도 좋아한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게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음식입니까?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왜 멀쩡한 그릇에 밥을 떴으면 밥을 밥으로 두지 왜 그 위에다가 온갖 걸 집어 던져갖고서 이상한 걸 만들어냈어요. 채소에 나물에 달걀은 또 왜 들어갑니까? 그런데 저기 소고기 넣고 불고기 넣고 고추장 풀고 참기름 풀고 비비면 야 이게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맛이 등장하는 겁니다. 서양 사람들이 야 한국 놈들은 어떻게 이렇게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개발했냐. 솔직하게 우리가 이거 개발하려고 개발했으니까 남은 음식 처리하려다가 우연히 만든 거잖아요. 어찌됐든 어울리지도 않을 것 같은 거를 저기 솔직하게 어울립니까 서로? 그걸 뒤섞어가지고 새로운 맛을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맛을 창조해내는 능력. 정말 이런 게 이를테면 홍석입니다. 근데 제가 비빔밥 얘기를 여러 번 했더니 제 선배 형님 한 분이 야 최 교수 넌 몇 개 비빔밥 먹냐? 그러시더라고요. 생각하니까 제가 비빔밥 일주일에 뭐 한 번이나 먹겠어요? 그걸 우리 문화라고 얘기해도 되나 걱정이 돼서 이제 고민에 빠졌는데 2년 전 우연히 밥 먹다가 터득했어요. 비빔밥까지 갈 거 없습니다. 이게 우리 식탁이잖아요. 자 숟가락으로 밥 한 술 입에 떴어요. 밥 한 술에 반찬 하나만 드십니까? 네, 어떨 땐 그러시죠. 근데 우리 대부분의 경우는 어떡하세요? 한 두세 개 넣으시잖아요. 예, 첫 술에 공자반, 김치, 두부 이렇게 넣었다고 칩시다. 야, 끝내준다. 나 오늘 이걸로 갈래. 그래서 그냥 매 숟가락마다 공자반, 김치, 두부 딱 넣으시고 공자반, 김치, 두부 이렇게 밥 끝내는 분 대한민국에 한 분이라도 계시면 제가 제 손에 장을 쓸 분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자기가 먹어야 될 음식이 큰 접시에 다 담겨 나옵니다. 한 사람 앞에.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뭘 먹어야 될지를 고민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쇠사람같이 생긴 걸로 이렇게 막 쓸어 넣으면서 대화를 즐기잖아요. 서양 사람들에게는 식탁이 대화의 장입니다. 근데 우리는 집에서 밥상머리에서 떠들다가 부모님한테 혼나죠. 어떻게 입에 음식을 물고 그렇게 떠드냐. 음식이 튀어나올까봐 야단치시잖아요.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제 생각에. 자, 밥 한 술 입에 넣고 젓가락 들고 우리 뭐 해야 돼요? 이번엔 내가 어떻게 또 다른 맛의 조합을 만들어내볼까? 아까랑 다른, 이번엔 요거 2개, 다음번엔 요거 3개. 우리 거의 매번 바꾸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의 뇌는 밥 먹는 순간에도 쉬지를 못합니다. 저 맛의 조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만큼 섞는 거 잘하는, 우리만큼 태생적으로 융합과 통섭에 뭔가가 있는 민족이 또 있을까? 저 그런 생각 좀 해봅니다. 참 좋은데 과연 이게 우리에게서 가능할까? 우리에게 어쩌면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어떤 통찰력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시대가 됐는데 섞는 거 하나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해낼까 하는 면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하나 드리면서 벌써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우리의 몇 년 후의 모습이랍니다. 불과 한 4년 정도만 있으면 저걸 우리 정부는 2020년이라고 우겼는데 여기 고려대학의 통계학과의 박유성 교수님이 정부 자료를 그대로 가져다가 박유성 교수님 표현을 빌리면 냉정하게 다시 분석해 봤더니 2017년이더라. 네, 그렇죠. 냉정하게 다시 분석하니까 정확한 답이 나온 겁니다. 불과 앞으로 한 4년 후면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노인네들의 숫자가 15세 미만 어린이들의 숫자보다 많아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로석이 저 구석에 있지만 그걸로 모자르니까 경로석을 가운데로 옮겨서 좀 넓게 편안하게 앉게 해드리고 뭐 이분들은 몇 분 안 되니까 거기서 앉고 하는 거니까 신경 쓸 거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조만간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왜 이 고령화 문제에 이렇게 안일하게 대응하는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 7년 전에 고령화 책 썼다가 또 무슨 생물학자가 고령화 책을 다 쓰고 나서 그냥 욕 좀 먹었는데 뭐 이 얘기는 뭐 하려면 할 게 참 많습니다만 그건 젖혀놓고요. 저는 오늘 그 중에 고령화 시대의 문제,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문제될 거 하나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미래학자들의 예측에 의하면 여러분은 평생 직업을 적어도 5번 갈아선답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정부가 정년을 60으로 좀 느리라고 애쓰고 있죠. 그래 조금 더 고령화되면 어떡할 거예요? 65로 느리겠죠 언젠가? 또 70으로 느려야 되죠. 그래서 영국은 아예 그냥 한 번에 정년 없애려고 지금 노력 중이고요. 실제로 미국은 정년이 없는 나라죠. 세계 최고로 잘 사는 나라는 정년이 이미 없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8년 전에 정년 제도는 시간 문제다. 언제든지 없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예측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정년이 없는 세상에 사시게 될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95세, 100세까지 일하게 된다. 예, 이방 안에 여학생으로 기준을 한번 세워본다 그러면 20대 중반에 직장을 얻어서 55세까지 일하면 70년을 일해야 됩니다. 근데 70년을 나는 LG에 들어가서 철거머리처럼 붙어서 안 나오게 여러분의 초이스가 아닙니다. LG에서 여러분 한 40대 초반에 발길질합니다. 대충 써먹었으니까 나가. 그러면 나와서 새로운 직장 얻어야 되잖아요. 또 한 10년 일해요. 또 10년 일해요. 하다가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한 직업을 5개, 7, 8개 하게 되더라. 그런데 우리 교육은 지금 이거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교육 어떻게 받고 있어요? 한 15년 내지 20년 공부하잖아요. 대학원까지 좀 하시고 그러면 한 20년 공부합니다. 그런데 취직해서 대충 한 20년도 제대로 일 못합니다. 첫 직장에서. 야, 이게 뭐 이런 투자가 있어요? 교육 투자가 지금 1년 투자해서 1년도 못 벌어먹는 아주 얄궂은 지금 참 장사 무지하게 안 되는 지금 시스템으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교육 투자해서 95세까지 일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제도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그게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그냥 툭하면 얘기합니다. 총장님이 들으면 아주 기겁을 할 텐데 학생들한테 40대 중반에 직장에서 쫓겨났다. 막막하다. 이거에들을 상대로 고소를 해라. 제가 부추기고 있습니다. 왜? 그건 대학이 잘못까지 친 거다. 대학이 기껏해야 첫 직장 얻어주는 직업훈련소를 자처했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렇게 만든 거기 때문에 그건 대학의 잘못이니까 대학을 법정으로 끌고 가서 돈을 타서 그걸로 사업 자금을 하면 된다. 부추깁니다. 예, 이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직업은 5번, 7번을 갈아타야 되는데 지금 대학은 여러분에게 그런 준비를 시켜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미아리든 어디든 가셔서 돗자리 깔고 계시는 분들을 찾아가셔야죠. 가셔서 제가 평생 할 직업을 다 적어달라고 그러셔. 그걸 받아가지고 와서 그 전공을 다 하고 졸업하세요. 한 18년 정도 대학 다니셔야 되는데 그건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20대 중후반에 배운 거를 나중에 70대에 써먹겠다? 그 지식은 제대로 된 지식이 아닐 테니까 그건 해봐야 소용도 없고요. 뭘 여러분이 기르셔야 합니까? 언제든 새로운 직업에 도전하기 위해서 새로운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되는 거죠.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한자말로 수학 능력, 준말로 수능. 예.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입니다. 고령화 준비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다 수능 시험 보고 들어온 사람입니다. 수학 능력자들입니다. 뭘 걱정하십니까? 그냥 인생 즐기시면 됩니다. 그런데 웬걸 제가 대학서 가르쳐 보니까요, 수학 능력자인 줄 알고 경제학 얘기도 했다가 물리학 얘기도 했다 그러는데 학문의 경계만 조금 넘었으면 더 누구 있어요. 제가 거친 표현 하겠습니다. 그냥 용서하십시오. 수학 능력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수학 장애우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수학 장애우입니다. 왜? 정부가 그렇게 만들었고요. 대충 중학교 때 결정 나잖아요.
글 한 번 써서 냈는데 담임 선생님이 읽어보더니 야, 너 글이 안 되는구나. 야야야, 넌 이과 가라. 수학 시험 한 번 잘못 보면 야, 수학도 못하면서 야야야, 넌 문과 가라. 무슨 놈의 국가 교육이 못하는 걸 가르쳐 줄 생각은 안 하고 못하는 걸 피해가라고 요령만 가르쳐 주고 있는 이런 빌어먹을 교육이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흥분하는 이유는 국가가 할 수 있는 전 이게 최대 폭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다음에 60대 중반에 새로운 직장을 얻어야 되는데 고등학교 때 국가가 날더러 너는 학문의 반을 접어라 하는 바람에 제가 그쪽을 모르는 바람에 그 직업을 얻을 수가 없어서 노숙을 하다가 죽습니다. 그게 국가가 나에게 사형 선고를 한 거랑 뭐가 다릅니까? 저는 문과 이과를 나눠놓고 하는 이 짓은 국가가 국민을 살인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인권의 문제입니다.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모든 분야의 공부를 다 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갈라놓고 전 국민을 어쨌든 한쪽은 모르는 이상한 사람들을 지금 만들어서 내보내는 겁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대학이 저는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이 저런 수학 능력을 키워주는 대학으로 변해야 합니다. 참 이상하죠? 세계적인 명문 대학들, 옥스퍼드, 하버드 뭐 이런 데 가보면요. 학과 이름이 변한 적이 없습니다. 300년, 800년 동안 학과 이름이 거의 변한 게 없고요. 500년 전에도 그렇게 교육시켰고 지금도 그렇게 교육시킵니다. 참 모자란 사람들이죠.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하는데 소녀시대인데 엔터테인먼트 학과 같은 거 만들어서 좀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둑 학과 이런 거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대학들은 그런 거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왜 세계적인 명문 대학들은 그런 짓을 안 할까요? 왜 하버드 대학은 코어 프로그램이라는 걸 만들어서 전공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이 다 수학도 해야 되고 자연과학도 해야 되고 모두 해야 하고 다 가르칠까요? 그게 수학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기초를 갖추고 나면 어느 학문이든 언제든 덤빌 수 있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게 대학입니다. 제가 보기엔 대한민국의 대학은 정말 직무유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대학이 하루아침에 제가 얘기하는 대로 변해주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별로 빨리 변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지금 대학이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혼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기획 독서를 권하겠습니다. 취미가 뭐냐 그러면 대충 등산 아니면 독서라고 쓰시는데 그런 분들 치고 제대로 된 독서 하시는 분 저 별로 못 봤습니다. 기획 독서의 반대 개념은 취미 독서입니다. 독서를 취미로 하신답니다. 제가 보기엔 독서는 취미로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독서는 일입니다. 책이란 건 원래 새로운 분야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책입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분들이 머리를 비우기 위해서 책을 읽는다 그러세요. 머리를 채우기 위해서 책을 만들어 놨는데 머리를 비우기 위해서 책을 읽는데요. 이게 말이 됩니까? 책 읽으면서 힐링을 한대요. 그러지 말아요. 힐링은 뛰면서 힐링도 하고요. 수다 떨면서 힐링하고 그러는 거지. 책 읽으면서 지식을 얻으셔야 합니다. 기획 독서를 하셔야 합니다. 모르는 분야를 공략하는 그런 독서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책에 관한 책을 이렇게 한 4권이나 연달아 쓰면서 이 얘기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홍섭의 식탁의 서문에 이런 시나리오를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예, 고대 졸업하시고 첫 직장 잘 얻어서 다니다가 40대 초반에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할 일 없나 찾으러 다니다가 동창을 만납니다. 어우, 반갑다. 뭐하고 지내냐? 난 저 회사 관뒀어. 지금 좀 찾고 다녀. 뭐하냐? 난 조금만 사업하는데 뭐 하는데? 뭐 얘기해도 모를 거야. 근데 뭐 하는데? 그게 뭐냐? 저 나노과학의 기술을 이용해. 자, 요 장면에서 고대 경영학과 나오고 제가 이제 경영학과를 제일 타겟으로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제일 불안한 과라서 기초 배우는 게 아니라 블루오션, 그린오션 배우고 툭툭 나가니까 그 양반들이 40대 첫 직장에서 나오고 나면 제일 막막할 분들이에요. 제가 얘기하면 이제
세상은 나노과학 하는데 야 내가 뭐 나노과학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래서 책 한 권도 안 읽고 세월 보냈으면 그 장면에서 어떻게 해요? 친구가 나노과학의 기술을 이용해서 뭐 사업한다 그러니까 그때 그래? 야 또 만나자. 그런데 경영학과 나왔는데 그래도 신문에서 나노과학 얘기하고 세상에 나노 얘기하는데 도대체 나노가 뭐길래 그래서 그 호기심 때문에 나노과학책을 한 권 붙들고 씨름해 본 사람이면 그때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나노과학 기술이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어떤 걸 하는데 이게 뭐 탄소 튜브 가지고 야 내가 읽은 책에 의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데 야 점심하고 하자. 그리고 점심하고에다가 그 친구하고 동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취직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삼성전자 취직하실 때 노벨 물리학상 받아야 취직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까? 그죠. 남보다 요만큼 난가 해갖고 회사에서 여러분한테 묘한 기대하면서 뽑아가는 겁니다. 도토리 키재기 하는 데서 조금 더 해서 간 겁니다. 쫓겨나고 40대 중반에 노벨 경제학상 받고 다음 직업 얻으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조금 더 알면 나에게 기회가 있는 겁니다. 기회라는 게 제가 보기엔 문이에요. 문이 열려있는 게 기회입니다. 문이 빼끔이 열려있는데 나는 나노에 대해서 책 한 권도 안 읽었다. 그러면 그 나노의 문 안을 제가 왜 들여다봅니까? 좀 그냥 지나치죠. 그런데 책 한 권이라도 읽은 사람은 착각하잖아요. 지가 뭐 아는 줄 알고. 그리고 또 그 문 안을 기웃거립니다. 그러다가 잘못해서 그 일을 들어가서 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제가 보기엔 다 그럴 것 같아요. 피아노 치면서 배운다라는 말이 있답니다. 예, 피아노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위대한 피아니스트가 돼서 촥 연주합니까? 피아노 치면서 배워야 됩니다. 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뭘 그렇게 재고 어느 날 하나로 하는 게 아니라요. 이것저것 해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거에 또 도전하고. 자,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강연 잘 들으셨나요? 그럼 이제 교수님께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75%가 비정규직이라고 하는데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비정규직이라면 사실 이게 직장이 계속 바뀌는 상황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같은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들이 어떤 생물학의 분야에서도 그런 비슷한 현상들이 있었거나 그런 공통의 문제가 공통의 경쟁이 과잉되었을 때 그것을 지혜롭게 해결했었던 과거가 있었는데 경영학의 그 대가였던 피터 드라커 선생님, 뭐 우리나라에 워낙 유명했고 그분의 책이 많이 번역이 돼 있는데 그분이 이게 좀 위험한 얘기를 해서 아마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21세기에는 비정규직이 더 좋은 거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일이 있는 곳으로 막 돌아다녀야 되는데 정규직에 묶이면 못 가요. 그래서 모두가 비정규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돌아다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국내에서 정규직으로 가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시대의 흐름을 거꾸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거는 그 국가가 아니면 국가들이 비정규직으로 살아도 되게끔 제도를 만들어 준다는 전제하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처럼 비정규직은 완전히 그 세큐리티가 전혀 없는 그런 게 아니라 비정규직으로 살아도 웬만한 그런 세큐리티는 다 보장이 돼 있고 돌아다닐 수 있는 자유도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멋진 비정규직의 얘기인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문과생이 문과 지식을 습득하는 거는 반대의 경우보다 훨씬 수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중 전공을 하더라도 제가 이과에 가면 F학점 받는 거는 뭐 뻔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문과생 입장에서 어떻게 그런 문과 순서를 접근을 해야 할지 그런 방안이 있으신가요? 단계가 있어요. 어느 거 먼저 해야 되느냐를 만약에 해야 된다 그러면 이과 공부를 먼저 하는 게 유리합니다. 어차피 글은 배워서 초등학교부터 쭉 해오는 게 대부분이 인문학이잖아요.
그러면서 고등학교와 대학 그 정도 시간 틈에는 이과 공부를 해두는 게 훨씬 유리한 거죠. 우리는 날이 갈수록 각 분야가 전문화돼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상학탑 내에서 학문 내 분과 간의 장벽이 점점 공고해지는 상황에 대한 교수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가르치고 다른 과하고 뭐 하고 이런 게 자유로워지면 대학에서 통섭도 융합도 훨씬 쉬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대학이 나서서 너희랑 둘이 융합해봐. 그래갖고 억지로 융합을 시켜놓고 막 하라 그러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교수 스스로, 학생 스스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쉬운 얘기는 아닐 겁니다. 질문은요. 환경 문제에 있어서 리더십이 중요한지 아니면 대중의 참여가 중요한지 묻는 질문인데 만약에 그 우위를 따질 수가 없다면 둘은 어떻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리더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 회의가 있는 사람이고요. 누구의 한 사람의 카리스마로 왜 카리스마랑 리더랑 그렇게 꼭 같이 다녀야 되나? 리더는 꼭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나? 그거보다는 자발적으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도를 만들어내는 게 훨씬 더 좋은 거 아닌가? 그래서 억지로 답을 하라 그러면 저는 대중이 더 힘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되겠습니다. 저 제가 하나를 읽고 있는데 이기적 유전자라는 네. 책이거든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인간이 어떤 정말 이기성이라는 것이 유전자에 의해서 발현되기 때문에 어떤 통제를 못한다는 그런 어떤 과정이었는데 그렇게 이기적인 것만 발현이 되면 인간 사이가 좀 어떻게 보면 많이 혼란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선천적으로 그렇게 프로그램되어 있는 그런 이기적인 기능을 깨고 어떻게 사람들이 이타적인 기능을 어떻게 좀 발현을 시킬 건지에 대한 그런 좀 의견을 우리 존 도킨스가 중간에 분명히 한 줄 정도는 또 얘기를 했고요. 그 유전자의 폭력에 거스를 수 있는 게 우리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한번 했고요. 왜냐하면 유전자가 우리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차렸기 때문에 그걸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전제를 하나 깔아놨고요. 그 이기적 유전자의 개념은 이기적이지만 이기적인 게 결과적으로는 이타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걸 설명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기적인 거를 버리고 이타적인 거를 되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확실하게 이기적이면 이타적이 될 수 있어요. 오늘 혹시 제 얘기를 듣고 단 한 분이라도 제 강의를 듣기 전보다 조금 나아진 상황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바람 하나로 오늘 사실 저 여기 온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그걸 절대로 제가 이타적인 생각하고 왔다고 저는 생각 안 해요. 제가 좋아서 온 거죠. 그렇게 하고 싶은 제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제가 온 거잖아요. 이게 바로 이기적 유전자가 결과적으로는 이타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된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조금 더 읽으시면 아마 이해가 되시죠.